동아리 친구 지원이와 네일 아트숍에서 손톱을 하고 있을 때였다. 지원이가 문득 물었다. 너 애정 표현 방식이 뭐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마 스킨십일걸? 남자친구가 내 허리를 감싸 안을 때 정말 좋아하거든? 그 순간 지원이의 얼굴이 경악으로 가득 찼다. 너 진짜 걔네 같은 년이었어? 내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절반밖에 못한 내일을 그대로 둔 채 붕괴하며 가게를 뛰쳐나갔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아마 그녀가 남자친구와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상통화를 걸었을 때 그녀는 곧바로 전화를 끊더니 나를 모든 SNS에서 차단해 버렸다.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까지도 나를 차단했다. 그녀의 어머니라니? 나는 울지 않으려 애쓰며 기숙사로 뛰어 돌아갔다. 룸메이트 혜은이는 나를 한 번 보더니 문자 그대로 자기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혜은아,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때 내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들에서 온 문자들이었다. 서진아, 내 전 친구 지원이가 너가 재밌는 시간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 연락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잘 해줄게. 더 많은 문자들이 쏟아졌다. 수업을 같이 듣는 여자애들이 나를 꼬시는 년이라고 걸레라고 부르고 있었다. 나를 폭로하기 위한 그룹 채팅 스크린샷까지 있었다. 세상이 나에게 잔인한 장난을 치는 것 같았다. 울면서 잠들고 난 다음 날 아침. 카페 매니저 준호 오빠가 나를 옆으로 데려갔다. 그는 나를 출근조차 시키지 않았다. 어제 일에 대해 들었어? 그런 평판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일할 수 없어. 그렇게 해고당했다. 월세 납부일까지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직업도 없었다. 항상 모든 걸 해결해주던 언니에게 울며 전화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자마자 그녀는 완전히 침묵했다. 그것도 나쁜 종류의 침묵이었다. 네가 그런 말을 했다니 믿을 수 없어. 뭐라고 했는데? 나는 거의 폰에 대고 소리치고 있었다. 대체 네 애정 표현 방식에 대해 뭐라고 했는데? 남자의 손이 내 주위에 있는 걸 좋아한다고? 세상에. 그녀도 역겨운 목소리였다. 네가 그런 타입의 여자인 줄 몰랐어. 지원이가 너에 대해 맞았네. 언니, 무슨 소리야? 뚜뚜뚜. 그녀도 전화를 끊고 몇 분 안에 나를 모든 곳에서 차단했다. 내 친언니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인스타그램에 로그인해 지원이 계정을 염탐했다. 그녀의 남자친구 사진이 모두 삭제되었고 서로 팔로우도 안 하고 있었다. 화요일 밤, 혜은이가 드디어 방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부모님이 너 같은 사람이랑은 살지 말라고 하셨어. 알잖아. 그녀는 나를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게시물들 봤대. 무슨 게시물? 나는 이제 거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떠났다. 룸메이트가 없다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2배의 월세를 의미했다.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나는 이유조차 몰랐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 지원이의 동아리 하우스에 찾아가 설명을 구걸했다. 연기 그만해. 네가 뭘 했는지 알잖아. 그들은 내 얼굴에 문을 쾅 닫으며 말했다. 수요일이 되자 나는 절박해졌다. 만약 누구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다면 그건 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항상 좋아하던 남준이일 것이다. 새벽 2시까지 기다렸다가 문자를 보냈다. 자? 순식간에 그는 거의 나에게 와달라고 구걸하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봤다. 몸에 꼭 맞는 드레스, 푸시업 브라, 립글로스. 모두가 나를 부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대로였다. 그의 아파트는 술 냄새로 가득했다. 원치 않는 술을 마시고 재미없는 농담에 웃었다. 새벽 4시쯤 그의 손이 내 몸 여기저기에 있었다. 빙고. 그때 숨이 가빠지는 척 연기했다. 잠시 멈출 수 있어? 지원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남준이가 웃었다. 나쁜 의미는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았다. 너 진짜 테스트 시스템에 대해 모르는구나. 내가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그는 아이폰을 꺼내 인스티즈를 열었다.
수백만 뷰를 기록한 게시물이었다. 영상 속 여자는 스킨십이 애정 표현 방식인 여자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73% 더 높은 확률로 남의 남자를 훔친다고. 진실을 깨닫자 내 피가 얼어붙었다. 지원이는 그녀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고 내가 그 상대라고 생각한 거다. 지원이는 모든 친구들을 테스트했다. 스킨십이라고 대답한 건 나뿐이었다. 그녀가 내 답변을 캡처해서 모두에게 보냈어. 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직접 인정했다고 했지. 남준이의 말이 술에 취해 있었지만 나는 모든 단어를 놓치지 않았다. 너가 아무에게나 만져지기를 갈구한다는 스크린샷도 보냈어. 쉬운 타겟이라는 그룹 채팅을 만들어서 너의 사진과 번호를 올렸어. 우리 애들은 토요일부터 그걸 돌리면서 네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나는 일어나 떠나려 했다. 내 휴대폰이 가방 안에서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다. 남준이가 내 손목을 세게 잡았다. 어디 가는데? 계속하기로 했잖아. 나는 손을 뿌리쳤다. 원하는 걸 얻었어.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원이 말이 많네. 진짜 조작하는 년이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48시간 안에 내가 지부 없는 신세가 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원이와 남준이는 24시간 안에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내가 끝낼 때쯤이면 그들은 틱톡 테스트라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던 날들을 그리워하게 될 거다. 남준의 아파트에서 차가운 아침 공기로 걸어 나왔다. 내 손은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거의 잡을 수 없었다. 차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음성 녹음 앱을 열었다. 거기 있었다. 남준의 고백이 중간에 있는 43분짜리 오디오. 쉬운 타겟 그룹 채팅에 대해 얘기한 부분을 다시 재생했고 내 위가 뒤집혔지만 적어도 이제 증거가 있었다. 파일을 3개의 다른 이메일 계정으로 전달했다. 내 개인 이메일, 학교 이메일, 그리고 이를 위해 만든 백업 지메일. 그런 다음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이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터리가 12%였기 때문에 차 충전기를 꼭 꽂고 주차장에 앉아 모든 업로드가 완료되는지 확인했다. 기숙사로 돌아와서 화장실에 들어가 싱크대 아래에서 찾은 노트북과 함께 차가운 타일 바닥에 앉았다. 내 손은 여전히 떨리면서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적었다. 모든 증거 확보. 이미 완료. 다음은 법적 도움 찾기. 월세 상황 파악하기. 어떻게든 내 이름 복원하기. 직업 되찾기 등 목록은 계속 늘어났고 보면서 메스꺼웠지만 적어도 계획이 있으니 덜 미친 것 같았다. 은행 앱을 열었고 그 숫자는 나를 구토하게 만들었다. 당좌예금 84만 2천 원, 저축 20만 원, 월세는 150만 원이었고 마지막 급여는 이미 식료품과 기름값으로 썼다. 모든 것을 다 빼고 물건을 팔아도 아마 절반밖에 안 될 것이다. 5일 후에는 연체료가 10만 원, 10만 원 추가되고 그 다음에는 퇴거 절차가 시작된다. 그렇게 되면 내 신용은 7년 동안 망가질 것이다. 기숙사 포털이 내 폰에서 천천히 로딩되었지만 마침내 집을 화면을 보여주었다. 월세는 4일 안에 납부해야 하며 법적으로 퇴거를 신청하기 전 월에 5일의 유예 기간이 있다. 리스 조건과 세입자 권리 섹션을 포함한 모든 것을 스크린샷했다. 적어도 이것을 해결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들이 나를 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기 전까지 총 9일 예전 카페 매니저에게 전화해 차분하고 전문적으로 들리려고 했으며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준호 오빠, 저 서진이에요. 일어난 일에 대한 큰 오해가 있었어요. 정말 이 일자리가 필요하고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이 전화를 끊고 20분 후에 다시 전화했다. 이번에는 더 필사적으로 들렸다. 오빠, 제발요. 곧 집을 잃게 생겼고 이 모든 건 거짓말 때문이에요. 전화 좀 주세요. 3번째 전화. 거의 전화기에 대고 울고 있었다.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제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제발요. 설정에 대한 기본 사실을 문자로 보냈지만 메시지는 배달조차 되지 않고 읽히지도 않았다. 인스타그램을 열고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모든 스크린샷과 타임스탬프와 함께 긴 게시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지원이가 그 바보 같은 질문으로 나를 테스트한 방법, 그녀가 나에 대해 거짓말을 지어낸 방법, 남준이가 그룹 채팅에 대해 인정한 것, 하지만 멈추고 모든 것을 삭제했다. 그들은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뒤틀어서 더 악화시킬 뿐이다. 게다가 그 녹음을 법적으로 사용하려면 먼저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남준이의 번호를 찾아 그와 지원이 사이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자를 보냈다. 몇 초 안에 그는 날 내버려둬 미친년아 라고 답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다. 다른 모든 사람처럼 그도 나를 차단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거나 지원이가 정말 화난 이유를 알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내 지역의 무료 법률 도움을 검색하여 학생들을 위한 법률 지원 클리닉을 찾았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들은 괴롭힘과 명예훼손 사건을 도와준다고 했다.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고 내일 아침 9시에 이하윤이라는 사람과 가장 빠른 약속 슬롯을 선택했다. 실제로 그들이 도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변호사 약속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덜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때 작년에 교수 스캔들을 다루었던 교내 신문사의 민지를 기억해냈다. 신문사 웹사이트에서 그녀의 이메일을 찾아 임시 지메일에서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학교에서 인스티즈 관계 테스트가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 조직적인 괴롭힘 캠페인이 있어요. 증거가 있지만 지금은 익명으로 남아야 합니다. 녹음이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희망컨대 그녀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할 것이다. 혜은이에게 언제 기숙사에서 나머지 물건을 가져갈 것인지, 적어도 이번 달 월세의 절반은 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자를 보냈다. 메시지는 즉시 배달되었다. 그리고 몇 초 후에 읽음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내 메시지를 보고 있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그 작은 빨간 확인 표시는 차단당하는 것보다 더 나빴다. 왜냐하면 그녀가 내가 절박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를 무시하기로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침대에 앉아 내 폰을 응시하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패닉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내 폰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무작위 남자들의 더 역겨운 메시지로 계속 울렸다. 각 알림마다 네가 쉽다고 들었어 와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내 위가 뒤집혔다. 배낭을 집어들고 학생센터 근처의 캠퍼스 경찰서로 곧장 걸어갔다. 접수대의 경찰관은 내가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는 동안 지루해 보였다. 그는 컴퓨터에 천천히 타이핑하고 노란 종이에 사건 번호를 적어 건네주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화면에서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다. 나는 종이를 받고 나왔지만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느꼈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쳐다보며 지난 1년 동안 지원이와 나눈 모든 대화를 생각했다. 그녀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징후를 놓친 것일까? 그녀가 나를 테스트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 모든 기억이 다르게 느껴졌다. 사람들이 보낸 스크린샷들이 눈을 감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다. 꼬시는 영과 같은 단어들은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스꺼움을 느끼게 했다. 아무것도 사실이 아닌데도 수치심이 내면에서부터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약속을 위해 법률지원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다. 혜은이는 내 이야기를 중단 없이 들어주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젊은 변호사였다. 그녀는 노란 법률 패드에 메모를 하고 날짜와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 명예훼손과 괴롭힘에 대한 잠재적인 사례가 있어요. 그녀는 몇 가지 양식을 꺼내며 설명했다. 그녀는 여러 기기와 클라우드 저장소에 증거를 적절히 저장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지원이와 남준이 모두에게 중지 및 금지 편지를 보낼게요. 우리는 다음 2시간 동안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법적 통지를 초안했다. 그 편지들은 그들이 즉시 거짓 정보 유포를 중단하고 잠재적 소송을 위해 모든 증거를 보존할 것을 요구했다. 혜은이는 우리가 실제로 그들을 고소하지 않더라도 편지가 그들을 충분히 겁주어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빠르게 타이핑했다. 그녀는 공식 레터헤드로 모든 것을 인쇄했고 그것은 진지하고 실제처럼 보였다. 사례법 인용이 있는 실제 법률 문서를 갖게 된 것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무력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법률 사무실을 떠난 후 내 컴퓨터 과학 수업에서 항상 내게 친절했던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 오디오 녹음이 실제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즉시 도와주겠다며 답장을 보냈고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진정으로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그가 편집이나 조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일을 여러 프로그램으로 실행한 컴퓨터 랩에서 만났다. 그는 필요할 경우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의학적 사본을 만들었다. 다음 날 민지가 내 익명 제보에 대해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는 캠퍼스 카페의 구석 부스에 앉아 그녀가 자세한 질문을 하고 노트북에 메모를 했다. 그녀는 동일한 바보 같은 테스트로 표적이 된 다른 학교의 3명의 다른 소녀들의 스크린샷을 보여주었다. 이건 너와 지원이보다 훨씬 더 큰 문제야. 그녀는 연구 자료를 스크롤하며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일부 증거를 주었지만 혜은이가 조언한 대로 전체 녹음은 아직 보류했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전화가 울렸고 부동산 관리 회사의 재범이었다. 월세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그는 비즈니스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 소문으로 인해 직업을 잃었다고 설명했지만 모든 지저분한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약간의 왕복 대화 후에 그들은 연체료를 추가하여 일주일 연장을 해주기로 동의했다. 좋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벌었고 그것은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학내 인권센터에 가서 지원이와 남준이 모두에 대한 공식 항의를 제기했다. 경찰 신고 번호와 수집한 초기 증거의 일부를 첨부했다. 데스크 뒤에 있는 여자는 그들이 조사할 것이지만 해결하는 데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측에게 48시간 이내에 통보될 것입니다. 그녀는 내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설명했다. 적어도 이제 대학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 민수는 오디오 파일에 대한 좋은 소식을 담은 문자를 나중에 보냈다. 그는 녹음이 어디에서도 편집이나 변경 없이 완전히 진정한 것임을 확인했다. 더 좋은 것은 그가 쉬운 타겟 스크린샷이 처음 생성되고 공유된 정확한 시간을 보여주는 메타데이터를 찾았다는 것이다. 디지털 흔적은 내가 그 바보 같은 애정 표현 방식 질문에 대답한 직후 시작된 조직적인 괴롭힘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마침내 내가 이것을 꾸며내거나 편집증적이지 않다는 진짜 증거가 생겼다. 그날 밤 임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여자 대학생회 기준 위원회에 메시지를 보냈다. 남준이가 특별히 지원이가 모든 것을 조직하고 그룹 채팅을 만든 것에 대해 언급한 오디오 부분만 첨부했다. 내 이름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원들의 행동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가 다른 곳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데 집중하는 동안 그들이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처리하게 하자 내 폰이 트위터 알림으로 울렸고 남준이가 가짜 녹음으로 삶을 망치려는 농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자들에 대해 모호하게 게시한 것을 보았다. 몇 분 안에 그의 동아리 형제들은 지원을 보내며 좋은 남자들을 파괴하려는 밀고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무언가를 삭제하기 전에 모든 댓글과 답글을 스크린샷했다. 위협은 계속 심해졌고 남자들은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내가 듣는 수업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내 손이 떨리며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내 메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었다. 나에 대한 거짓 정보가 퍼지고 있으며 경찰 신고를 했고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는 짧은 성명을 작성했다.
혜운이가 가르쳐준 대로 이름이나 세부사항은 언급하지 않고 그저 경계를 설정하면서 모든 괴롭힘은 기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좋아요와 댓글이 즉시 쏟아지기 시작했고 일부 사람들은 나를 지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과장한다고 말했다. 새벽 2시 내 폰이 남준이의 DM으로 밝아졌다. 그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 만나야 한다고 했다. 메시지를 오랫동안 응시한 후 캠퍼스 카페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만 만나겠다고 답장했다. 그는 즉시 동의했는데 이는 그가 뭔가에 대해 정말로 무서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했다. 다음 날 오후 남준이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으는 것처럼 보이며 카페에 나타났다. 그는 내 앞에 앉아 즉시 그의 경제학 수업에 어떤 여자애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의 폰을 꺼냈다. 메시지들은 하트와 더러운 이야기, 지원이가 바쁠 때 만날 계획으로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남준이는 지원이가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내가 애정 표현 방식으로 스킨십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상대가 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브래드가 그에게 말할 때까지 괴롭힘 캠페인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이제 내가 그를 폭로할까봐 걱정된다고 맹세했다. 나는 그가 이야기하고 실제 바람에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는 동안 내 폰으로 우리의 전체 대화를 녹음했다. 그날 나중에 혜운이의 사무실에서 만나 남준이가 준 스크린샷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신중히 살펴보고 만약 남준이가 내가 그를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민지의 기사를 위해 그것들을 그녀와 공유하고 대학 조사관들과 공유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혜운이는 이미 우리가 하는 어떤 움직임에도 지원이의 팀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3단계 앞서 생각하고 있었다. 즉시 모든 것을 온라인에 폭발시키고 싶을 때 전략적 인내는 어려웠지만 나는 그녀의 조언을 신뢰했다. 내 이메일이 그들의 회원에 관한 내 우려에 대해 비공식 채팅을 요청하는 여학생회 기준 위원장으로부터 온 메시지로 울렸다. 나는 그것을 혜운이에게 전달했고 그녀는 모든 미팅은 공식적이고 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녹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답장을 작성하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야 하므로 내 말을 뒤틀거나 개인적으로 나를 위협할 기회를 주지 말라고 가르쳤다. 기준위원장은 이해했고 우리는 그리스 생활 사무실을 통해 공식적인 것을 예약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날 저녁 누군가가 남준이가 만든 쉬운 타겟 채팅을 보여주는 스크린샷을 캠퍼스 페이스북 그룹에 게시했다. 메시지들은 남준이가 묘사한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남자들이 척도로 내 사진을 평가하고 나에게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자세한 환상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캠퍼스 주변에서 나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모든 것을 읽으면서 메스꺼움을 느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마침내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다는 것에 인증을 받았다. 그것을 유출한 사람은 동아리 형제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남준의 행동으로부터 조직을 떨어뜨리고 싶다고 말했다. 민지가 스킨십과 남자를 훔치는 것에 대한 그 바보 같은 73% 통계를 파고들었기 때문에 흥분해서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그것이 나쁜 관계 조언을 조롱하는 패러디 계정에서 나왔으며 실제로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전체 테스트 트렌드를 폭로하고 그것이 어떻게 여성들에게 무기화되었는지 폭로하는 전체 기사를 쓰고 있었다. 소셜미디어가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실제 저널리즘이 실제로 나를 구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이 가짜 통계가 어떻게 퍼지고 실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지 설명하는 전문가들을 인터뷰했다. 다음 날 아침 식료품을 사려고 했지만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카드가 거절되었다. 은행 앱에 로그인했더니 여러 결제 비체가 의심스럽게 표시되어 내 계좌 전체가 24시간 동안 보류 중이었다. 타이밍이 무작위적이기에는 너무 편리했고
누군가가 내 계정을 사기로 신고했는지 궁금했다. 은행에 전화했지만 보안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월세나 음식을 위해 내가 가진 적은 돈에도 접근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계속 쌓이고 있었고 내 가슴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화장실 바닥에 앉아 기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내 시야가 흐려지고 손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나는 울고 숨을 헐떡이며 캠퍼스 위기 핫라인에 전화를 걸 수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상담사는 정말 차분했고 내가 볼 수 있는 5가지와 만질 수 있는 4가지를 이름 짓는 접지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내가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을 때까지 거의 1시간 동안 전화선에 있었고 다음 날을 위한 긴급 상담 약속을 예약하는 것을 도왔다. 아침에 내 폰이 인스타그램 알림으로 울렸고 지원이가 실수로부터 배우고 온라인에서 보는 모든 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인용구와 함께 스토리를 올린 것을 보았다. 클릭해서 그녀가 소셜 미디어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 모든 것을 타이핑하는 것을 보았다. 나에게 실제로 한 일에 대해 단 한마디도 없었다. 댓글이 그녀의 여학생회 자매들로부터 용감하게 발언한 것에 대한 하트 이모티콘과 메시지와 함께 밀려들고 있었다. 사라지기 전에 모든 것을 스크린샷하여 그날 오후 내 예전 매니저의 HR 부서와 만나는 혜은이에게 보냈다. 그녀는 회사가 자유해고법 뒤에 숨어 기본적으로 그들이 어떤 이유로든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나를 해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답장했다. 그들은 한 달 안에 다시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나를 다시 고용하겠다는 약속은 전혀 하지 않았다. 내 폰을 방 건너편으로 던졌고 그것은 내가 옷장에서 옷을 꺼내기 시작하는 동안 내 매트리스에 튕겨 나왔다. 내 마음에 드는 청바지, 생일 저녁에 입었던 드레스, 그리고 언니가 크리스마스에 선물한 가죽 재킷, 모든 것의 사진을 찍어 3개의 다른 판매 앱에 게시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시간 안에 내 물건의 절반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어떤 이벤트 스태핑 회사는 어떤 동문 모임에서 음식을 서빙하는 주말 일자리에 대해 이메일을 보냈다. 급여는 괜찮았지만 내 인생이 무너지는 동안 취한 노인들에게 미소 짓는 생각은 나를 소리치게 만들었다. 혜운이가 전화했고 우리는 남준의 녹음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 거의 2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심하게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계속 말했다. 왜냐하면 그의 동아리 형제들이 나를 도스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가 조사관과 민지의 기사를 위해 그녀에게만 공유하기를 원했다. 내 손가락은 계속 인스티지의 업로드 버튼 위에 맴돌았지만 나는 그녀가 전략적인 것에 대해 옳다는 것을 알았다. 은행이 마침내 내 계좌의 보류를 해제했지만 자비에르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이미 연체되었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 내가 어쨌든 감당할 수 없는 정규 월세 위에 연체료로 마이너스 30만 원을 보여주는 내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자비에르에게 전화해서 그가 내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줄 수 있다면 내일까지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나를 위해 미안해하는 것처럼 들렸고 내가 깨끗하게 나가면 카페 청소 비용을 제외한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쓰레기 봉투와 집 근처 주류 가게에서 가져온 상자에 던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자비에르가 점검을 위해 나타나 즉시 내가 들어온 이후로 있었던 화장실 벽에 얼룩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2년 전 입주 당일의 사진을 보여주며 같은 얼룩이 있는 것을 보여주자 그는 재빨리 물러났다. 그는 침실 창문의 금에서도 같은 시도를 했지만 나는 그것에 대한 문서도 가지고 있었다. 20분 동안 그가 존재하지 않는 피해를 찾으려고 한 후 그는 카펫 비용을 제외한 전체 보증금 반환에 서명했다. 내 폰이 팔로워가 0이고 기본 프로필 사진이 있는 어떤 계정의 DM으로 울리기 시작했다. 메시지들은 내가 모든 것을 후회할 것이고 그가 내가 머물 곳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글쓰기 스타일은 분명히 가짜 계정 뒤에 숨어 강하게 들리려는 남준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스크린샷하여 몇 초 안에 혜운이와 캠퍼스 보안 모두에게 전달했다. 보안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그들이 내 파일에 추가하고 내가 머무는 곳 근처에서 순찰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남준이가 갑자기 대학에 그와 지원이 사이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을 쓸 것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는 나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원이가 다음에 그를 파괴하려고 할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이라고 매우 분명하게 했다. 나는 그녀가 편집증적이고 통제적이라는 진실을 말하는 한 그의 이유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모든 친구를 테스트하고 그들이 헤어지기 전 몇 달 동안 누군가가 그를 쫓고 있다고 확신했는지 설명하는 3페이지를 보냈다. 내 계좌에 언니로부터 20만 원이 입금되었고 메모에는 식품과 물건들을 위해 라고만 적혀 있었다. 사과도, 설명도, 그녀가 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인정도 없었지만 이것은 그녀가 실제로 말하지 않고도 그녀가 신경 쓴다고 말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돈은 내가 어디에 정착하든 맞지 않을 내 모든 물건을 위해 빌려야 할 보관함으로 바로 갔다. 민지가 그 바보 같은 애정 표현 방식 테스트 비디오가 바이럴된 플랫폼에 연락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은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일부 회사 넌센스를 답변으로 보내고 거짓 정보 확산에서의 그들의 역할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그녀는 그녀의 기사에 그들의 침묵을 포함시키고 위험한 허위 정보가 무점검으로 퍼지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그들을 호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기사는 내일 공개될 예정이었고 그녀는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 상자를 포장하고 내 빈 기숙사를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본 뒤 작은 음식을 부자들에게 서빙하는 그 동문 행사로 향했다. 인스튜어 비디오에 의해 자신의 인생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8시간 동안 모든 것이 괜찮으신 척하면서 행사는 내가 쟁반의 균형을 잡고 누군가가 나를 너무 오래 쳐다볼 때마다 내 손이 떨리지 않는 척하면서 몇 시간 동안 끌었다. 샴페인 글라스를 다시 채우는 사이 혜운이가 캠퍼스 보안이 아닌 실제 경찰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고 남준의 모든 위협과 그 그룹 채팅에 스크린샷을 포함했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몇 달이 걸릴 것이지만 적어도 결국 실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부자 동문들이 새우 칵테일 온도에 대해 불평하는 동안 계속 서빙하고 미소 지었다. 8시간은 식료품을 위한 충분한 돈을 벌게 해주었지만 내 발은 아프고 가짜 미소로 인해 얼굴이 아팠다. 마침내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사라가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있었고 그의 트럭에 박스를 싣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나쁜 영향이라는 것에 대해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중얼거리는 동안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거기 서서 그들이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왜냐하면 어떤 싸움은 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내 폰이 대학에서 온 이메일로 울렸고 내 손은 그것을 여는 동안 떨렸다. 그들은 남준이 모든 캠퍼스 행사에서 금지되고 지원이가 그녀의 여학생회와 함께 사회적 보호관찰에 처해지는 임시 제재를 발표했다. 퇴학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모든 사람이 그들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이메일이 내가 다음 달에 다시 지원할 수 있고 그들이 공정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하는 내 옛 매니저에게서 왔다. 이는 아마도를 의미하는 회사 말이었지만 적어도 그는 마침내 반응하고 있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살롱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내가 수집해온 모든 스크린샷과 타임스탬프를 포함하여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블로그 글을 쓰는데 3시간이 걸렸고 가짜 인스티즈 테스트가 일주일도 안 되어 내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보여주는 모든 증거를 업로드했다. 몇 시간 안에 그것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여성들의 수천 개의 공유를 받았고 그들 자신의 독성 친구 테스트 경험에 대해 댓글을 달았다. 내 오래된 폰은 더 많은 괴롭힘으로 계속 울렸기 때문에 나는 폰 가게로 운전해 새 번호를 얻었다. 그리고 다음 2시간 동안 모든 소셜 미디어를 잠그고
나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을 차단했다. 이러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내 정신의 남은 부분을 둘러싼 벽을 쌓는 것 같았다. 마지막 물건을 포장하고 민지 언니가 준 주소, 도시 반대편의 작은 아파트로 운전했다. 소파는 편안하지 않았고 그곳은 이상한 냄새가 났지만 내 머리 위에 지붕이 있었고 내 보증금 돈은 다음 몇 주 동안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내 새 폰이 내 새 번호를 가진 사람들로부터만 온 문자로 밝아졌다. 민지는 바이럴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후속 인터뷰를 원했다. 사례 관리자는 조사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고 언니는 단지 두 단어 괜찮아? 라고 물었다. 나는 괜찮아지고 있어 라고 답장했다. 이는 정확히 사실은 아니었지만 내 전체 인생이 내 주변에서 불타는 동안 낯선 사람의 소파에서 자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생각해보면 그 하트 이모티콘들은 진짜 지지였을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행동일 뿐이었을까? 말하기 어렵다.